제 거는 안 떴는데? 됐다. 이렇게 소음이 오네. 줄여야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시를 쓰고 소문하는 박상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옆에 박소란 씨님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스는 박소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그 핀 시리즈 박소란 씨 그 시집 있다 출간 기념 인스타 라이브 북토크 1회 시작하게 됐습니다. 사실 그동안 현대문학은요, 그 인스타 라이브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사실 이제 외부하고 이렇게 연계를 해서 진행을 했던 거고요. 이번 행사는 사실 공식적으로 그 현대문학이 주최를 해서 저희가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과 만나게 되는 첫 번째 행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이렇게 자연스럽게 또 풀리지 않을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어색한 부분이 있을 것도 같은데 그래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같이 봐주시고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박소란 시인 시집 있다 출간기념 이 북토크 먼저 박소란 시인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그 박소란 시인을 그냥 저 개인적으로는 울음과 허기의 시인 이렇게 한번 이름을 붙여본 적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시인께서 언젠가 한번 인터뷰에서 왜 시를 쓰느냐라고 하는 물음에 다만 울고 싶어서 펑펑 울고 싶어서 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저는 그 말이 굉장히 기억에 오래 남더라고요. 사실 자기가 혼자서 우는 울음을 누구에게 보일 수는 없고 가장 내밀하게 그리고 또 가장 절절하게 울 수 있을 때가 혼자 있을 때인데 그때 찾게 되는 게 또 시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아마 이런 말을 쓰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박소란 시인 시집을 읽다 보면 먹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물론 이번 시집에서는 상당히 많이 없어졌는데 먹는 얘기가 많이 나와서 읽다 보면 참 저절로 허기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허기와 관련지어서 또 이런 말도 하신 적이 있는데요. 아끼는 누군가를 만나면 괜스레 그의 끼니가 궁금해진다 라는 말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어떤 산문이었는데 거기에 지하철역에서 고구마 먹고 있는 아주머니 네. 얘기 쓰셨는데 저 그거 굉장히 기억에 남았거든요. 참 사람이 식당에 가서 제대로 밥 먹고 이게 아니라 그냥 길거리에서 혹은 지하철역에서 먹는 음식 그 쓸쓸함에 대해서 쓰신 적이 있는데 그것도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를 덧붙이자면 제 말이 좀 길어지고 있죠. 시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께 혹시라도 시인의 시집을 아직 못 읽으신 분들이 있다면 어느 정도 좀 밑그림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말이 좀 길어지고 있는데요. 이 한 말만 더 덧붙이고 시인을 곧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시인의 두 번째 시집 중에 모르는 사이라고 하는 시가 있거든요. 그 시에 보면 7019 버스가 나와요. 근데 버스 타고 가는 내내 옆자리에 앉은 사람한테 실제로 말 거는 건 아니고 그 사람한테 속으로 계속해서 말을 건네요. 끊임없이. 그러면서 속의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인사하고 싶습니다. 나는 낮에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당신은 어떤 노래를 듣고 있습니까? 그 노래를 나도 좋아합니다. 이렇게 대화를 계속 걸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 그 사람이 자리를 떠나고 끝내 사실은 한마디도 나누지 못한 셈이지만 속으로는 누구보다 격렬하게 대화를 나눈 것인데 그때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요. 나는 인사하고 싶습니다. 내 이름은 소란입니다. 예. 근데 시인의 실제 이름이 박소란이기도 하고 이게 되게 절묘하게 마지막에 마무리가 되면서 굉장히 여운이 오래 남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밖으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서 무수히 소란스러운 대화를 타인에게 건네는 사람이 아니냐 이런 또 이미지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타인에 대한 이 관심과 안부를 묻는 목소리까지 합해서 울음과 허기와 그 다음에 안부 인사의 시인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드디어 시인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인의 인사말을 좀 들어보도록 하죠. 예. 아니, 너무 꼼꼼하고 정성스럽게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몸둘 바를 모르겠지만 네, 저는 시 쓰는 박소란입니다. 네, 잘 지내고 있고요. 네, 시집 세 번째 시집 낸 이후에 약간은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여기 오늘 처음 만났거든요. 저도 시인을 작품으로만 보고 또 학교에서 학생들하고 같이 시집을 거의 매 학기 읽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 또 나온 세 번째 시집이어가지고 더욱 반갑게 이번 시집을 읽었는데요. 어떠세요? 요즘 지금 뭐 잠깐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요즘 근황을 묻는 것이 실은 참 어떻게 보면 비슷비슷하기도 하고 네. 그렇지만 또 그 가운데서 또 박수란 시인께서 많이 또 살고 있는 그리고 지내고 있는 그런 또 환경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지내시고 계시는지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뭐 비슷하고요. 몇 년 전까지 이제 정규직으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지금 이제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이제 프리랜서로 일을 하면서 이제 뭐 학교에서 수업도 하고 네, 뭐 이런저런 문장의 소리라는 팟캐스트에서 스텝으로도 일을 하고 네, 이런저런 뭐 일을 하면서 네, 지내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예전보다 더 바쁘신 것 같아요? 아니면 지금이 그래도 조금 여러 가지 여유가 있어서 뭐 작품 쓰기도 그렇고 더 나으신가요? 사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어떤 스케줄 이런 것들은 사실 비슷한데 그러니까 책이 나오고 나면 한동안은 좀 시를 쓰기가 힘들어지는 것 같긴 해요. 시간이 있고 뭐를 떠나서 이상하죠? 그 시집이 나오면 사실 제일 청탁이 많이 몰리는 때가 그때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되게 반갑고 또 기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청탁을 하게 되는데 시인으로서는 왠지 그죠? 시집이 나오고 나면 그 뒤에 뭔가 이제 하나 묶었으니까 조금 다른 것들을 또 이제 고민하게 되고 바라게 되는 또 때가 그때여서인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떠세요? 네, 시즌 묶으면서 이런저런 이제 생각이 많이 들었고 이제 제 시를 모아서 읽다 보면 다음에는 이렇게 써야지 하는 어떤 생각들이 좀 축적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면 더 어떤 문장을 시작하기가 더 힘들어지면서 부담스러워지면서 혼자만의 어떤 그런 고투죠. 혼자만의 어느새 그 세 번째 시집이에요. 참 감회가 좀 남다르시지 않을까 싶어요. 시집이 사실 한 권 한 권 쌓여가는 게 좀 무섭기도 하고 실은. 그러면서도 내가 그래도 여기까지 또 잘 해왔구나를 한번 매듭지어서 확인하는 거이기도 하니까 어떠셨어요? 이번 세 번째 시집? 이게 어쨌든 소시집의 형태로 출간이 되는 것이니까 조금 왠지 모르게 부담이 좀 덜했다는 기분이었고 그래서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그러니까 일부러 좀 컨트롤한 것도 있지만 가볍게 가벼운 마음으로 좀 정리하는 기분도 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사실 그 현대문학 핀 시리즈 이 시집이 사실은 한 20-30편 정도의 시가 실리는 그런 자리여가지고 시인들께서 조금은 그러니까 기존의 그 5-60편 싣는 시집보다는 마음이라든지 태도가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시인에게는 오히려 자유로움을 주는 그런 면이 있어서 그동안 내셨던 시인들도 그런 면에서 좀 색다른 시도를 또 하기도 하고 하셨던 것인데요. 지금 저희 그 라이브 진행 과정에서 여러분께서 혹시 질문이 있거나 시인께 그런 것이 있다면 언제든 올려주십시오. 저희가 확인하는 대로 시인께 또 독자 여러분의 질문을 드려서 대답을 듣는 것도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잘 나오고 있나요? 네, 잘 나오고 있는 걸로. 네, 박순환 선생님 너무 예뻐요. 박순환 선생님 라이브 듣고 싶어요. 네, 이렇게 댓글 올려주신 분도 있고요. 제가 댓글을 바로바로 읽어야 되는데, 여기 또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심야식당 읽으면서 울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런 구절. 맞아요, 그쵸? 박순환 시 읽다 보면 울컥울컥하죠. 누가 저한테 너는 어떻게 잘 사니? 너는 밥 잘 챙겨 먹고 지내니? 이렇게 인사 건네는 것 같은 느낌도 분명히 있고요. 네. 그러면 그 세 번째 시집, 사실 이 현대문학 핀 시리즈는 그 표지 그림이 6권씩 이렇게 세트로 마련이 되고 6권이 지나면 또 다른 시리즈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요. 어떠셨어요? 이번 시집의 디자인이라든지 그림은? 네, 일단 그 강조
조유리 작가님, 네 작가님의 이 드로잉 작품이어서 너무 좋았어요. 네, 일단 드로잉이어서 좋았고 너무 화려하거나 너무 좀 아름다운 그런 풍경을 지시하고 있지 않아서 좀 이렇게 쇠락한 약간 재상 같기도 하고 그렇죠. 네네 그런 이미지가 좀 좋았습니다. 그렇죠. 이게 종이에 펜으로 그린 거라서 확실히 또 이런 계절하고도 또 잘 맞는 느낌이 네, 있고 공교롭게. 네, 공교롭게도 제가 이제 편집부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시집 표지 만드는 게 또 어렵대요. 그렇게 소설은 오히려 되게 화려하고 센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집어넣을 수 있는데 시집은 의외로 되게 까다로워가지고 어떤 것이 맞을까 매번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거를 곁에서 가끔 보곤 했는데 이번 시집도 또 고민의 결과로 또 이런 좋은 작품을 시집 표지로 선택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앞서 잠깐 말씀하시긴 했는데 사실 핀 시리즈 시집이 소시집이기도 해가지고 처음에 제안을 좀 받으셨을 때는 네. 좀 기분이 좀 달랐을 것 같아요. 다른 기존의 시집들하고 이 시집 제안을 받고 나서 들었던 생각 그리고 작업을 하면서 가셨던 생각 뭐 이런 것들 소소하게 한번 들려주시면 어떨까요? 일단 제안 주셔서 너무 감사했죠. 일단 워낙 핫한 시리즈이니만큼 저도 기존에 제가 출간을 했던 시집을 출간했던 출판사 외에 다른 출판사와도 작업을 해보고 싶기도 했었고 그게 또 소시집의 형태인 핀 시리즈여서 더 좋았고 네. 그래서 저는 사실 12년 정도 데뷔한 지가 됐는데 시집을 많이 낸 편은 아니에요. 요새 기준으로 치면 요새는 뭐 3년 네, 뭐 이렇게 제 동료들은 많게는 5건씩 시집을 이미 낸 동료들도 있으니까 좀 게을렀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막 5년에 한 권, 4년에 한 권, 6년에 한 권 이렇게 내지 말아야겠다. 당분간 앞으로는 조금 더 네, 열심히 에너지가 되는 한 좀 더 부지런히 써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제안 주셔서 되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마침 때가 잘 맞았던 거네요. 네, 감사했죠. 어떤 시인으로서는 나 좀 이제 쉬어야 되는데 그럴 때 오면 참 난감할 텐데 다행히 막스란 시인과는 잘 맞아가지고 또 좋은 작품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이게 전체에 한 20편, 30편 정도 되니까 네. 이 규모를 처음부터 제안받고 조금 전체 그림을 가지시면서 쓰셨나요? 아니면은 쓰다 보니 또 나중에 이렇게 만들어진 걸까요? 근데 이제 굳이 시집 때문이 아니어도 최근 몇 년간 제가 어떤 주제에 좀 골몰했고 이런 것들을 좀 짐작은 하고 있잖아요. 시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추려보지 않더라도 이런 시들을 많이 썼구나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간 번외편처럼 생각을 했기 때문에 2권의 정규 시집과 한 2-2 정도의 번외편으로 생각한다고 했을 때 두 번째 시집의 어떤 연장에서 좀 더 덧붙이고 싶은, 구현하고 싶은 얘기를 좀 실어야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여기 있다라는 제목이 강렬하다. 어떻게 이렇게 의미심장한 제목을 생각해 내셨는지 이런 질문도 있는데 이 질문이 다음 질문 그 다음에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이번 시집 진행하시면서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키워드 같은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게 왠지 제목이 이렇게 짧고 강렬하니까 시를 쓰시는 중간에도 뭔가 좀 본인에게 꽂혔던 단어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강렬한 어떤 문장들 혹은 생각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근데 이 제목은 제가 애초에 좀 미리 생각해둔 제목이었고 이번 제목은요? 네, 그래서 다행히 편집부에 계신 선생님들이 반대하지 않으셔서 스무스하게 이 제목으로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건데 그 감각이 저한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없다에서 점차 있다로 나아가는 그 지점이 이번 시집에서는 조금 읽히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막연히 했고 근데 한편으로 두려웠어요. 그 있다라고 제가 이렇게 되게 단순하지만 정말 말씀하신 대로 되게 강렬한 제목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렇게 딱 보였을 때 막상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있다는 거야 라고 반응을 하면 되게 무섭잖아요. 두렵잖아요. 그런 반응이
오히려 제가 마주하게 될까봐 음. 되게 한편으로는 두려웠지만 네, 저는 어쨌든 그 있다로 나아가는 지점, 그 지점을 없다에서 있다로. 네, 미세하게나마 그런 지점을 좀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읽으시는 분들도 그런 걸 좀 읽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그 없다에서 있다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말씀하셨던 게 사실 앞에 그 두 권의 시집이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어떤 부재하는 존재에 대한 감각들이 굉장히 강렬했잖아요. 허기도 사실은 배가 비었으니까 지금 먹고 싶은 것에 대해서 자꾸 계속 생각하게 되는 거고, 근데 그런 면에서 있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넘어오는 과정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하셨던 것이 시인의 그 작품 세계의 그 전체 틀 속에서도 좀 의미 있는 그 시기였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제목 읽고 좋았던 게 실은 저도 최근에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냥 있다라는 저 존재성에 관한 고민이거든요. 특히 최근 한 1, 2년 동안 정말 모든 게 다 정지되고 예전과 다른 감각 속에서 살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타인의 존재라든지 이런 거를 만날 기회도 없고 그래서 스스로 나를 돌아볼 때도 이게 지금 제대로 잘 생존하고 있는 건가 돌아가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옆으로 조금 더 점점 멀어지고 있나요 사이가?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떠올리자면 있다가 정말 모든 사람에게 한 번쯤은 굉장히 강하게 자기 자신의 상태를 좀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제목이 아닐까라고 혼자서 생각을 하고 좋다라고 그렇게 박수를 쳤던 적이 있는데 이 제목과 관련해서 그럼 조금만 더 얘기를 한번 청해서 듣자면 이번 시집의 그림자라든지 수몽 같은 시를 보면 결국은 그 없다에서 있다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과연 그러면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나 혹은 제대로 살아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도 거기 들어있는 것 같고 혹은 이거 그냥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질문도 또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시에서는 그래도 다행이다 이만큼이라도 있을 수 있어서 이런 마음도 느껴지거든요. 그런 면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들려주신다면 시 편편에 흩어져 있는 이 있다라는 감각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그러니까 제대로 잘 살아 있으면 좋지만 사실 그런 충만한 상태는 굉장히 귀하고 드문 것이고 사실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있는 것 자체만으로 다행이다라고 하는 생각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어떨 때 그래도 다행이다. 그런 그러니까요. 네네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어떤 맞아요, 형태로든 진짜. 있기만 한 것으로 이미 할 몫을 다 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근데 그게 참 어려운 또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그걸로만은 또 만족이 안 되니까 늘 고통받고 괴로워하는데 사실은 신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있다 그 자체로만 우리 어떻게 보면 할 일을 이미 다 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렇죠. 이 제목을 생각할 때 사전적인 의미가 좋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곳 혹은 어떤 상태에서 벗어나지 않고 머무르는 어떤 그런 상태를 말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사전적으로 그런 의미 자체가 또 한편으로 좋기도 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정도로 여러분의 그 호기심을 자극했으니까 이제 시인의 목소리로 낭송을 한 편 좀 들어봤으면 좋겠거든요. 어떤 시를 처음으로 좀 한번 낭송을 해주실까요? 네, 어떤 시를 선택할지 항상 참 어려운데 네. 그럴 때 그냥 첫 시를 읽는 것으로. 네, 그렇죠. 시인들이 또 첫 시는 굉장히 또 고심해가지고 고르게 되니까요. 네, 한번 그럼 낭송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 바닥에 놓인 가방을 보았다. 어쩌다 가방을 보게 된 건지. 그런 눈으로 보지 마시오. 가방일 뿐이니. 말하는 가방을 보았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점차 무거워진 가방은 무엇이 든 건지 알 수 없었다. 큰일을 앞두고 돌아놓은 이의 뒷모습처럼 묵묵한
자세히 보면 신음도 없이 들썩이는 어깨가 먹먹한. 정말 필요한 건 가방 속에 없다오. 아무것도 없다오. 눈을 감는 가방을 보았다. 나도 모르게 손을 뻗었다. 언젠가 가방을 끌어안고 달린 적이 있었다고. 숨이, 아니 끈이 끊어질 듯 위태롭던 어느 밤의 가방을. 가방이란 을의 그런 것이라오. 가방을 되찾을 수 없었다. 그 하나의 가방. 어디로 떠난 참인가요? 물어도 대답이 없는 가방을. 어느 틈엔가 나타나 가방을 들고 일어서는 한 사람을 보았다. 황급히 문을 여는 사람은 어떤 무게로 인해 잠시 휘청거리고. 나는 보았다. 가서는 다시 오지 않은 가방을. 네, 여러분. 사고라고 하는 제목의 가방에 관련된 시인데요. 저는 이 시를 처음에 이제 낭송하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가방으로 기억했거든요. 근데 시의 제목이 가방이 아니고 사고란 말이에요. 그럼 아마 여기에 어떤 이야기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배경으로 쓰시게 된 작품일까요? 네. 저는 사실 처음에는 제목이 가방이었어요. 이 시를 문예지에 발표할 때는. 근데 이 시를 시집에 처음에 수록해야겠다고 결정을 하고 마음을 먹고 제목을 붙였는데요. 그러니까 없다에서 있다로 어떤 죽음에서 삶의 기미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이 시가 좀 더 직관적으로 뭔가 가방이 아니라 어떤 제목만으로 뭔가 좀 안겨줬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사실은 그 액시던트의 사고를 염두에 둔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을 생각이라는 네, 의미에서의 네. 사고. 네, 어떤 방식으로 읽으셔도 상관없는데 일부러 한자를 달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그럴 때가 더 효과적일 때가 있으니까요. 마지막에 그 가방을 들고 일어서는 한 사람을 보았다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황급히 문을 여는 사람은 어떤 무게로 인해 잠시 휘청거리고 나는 보았다. 가서는 다시 오지 않을 가방을 이렇게 끝나거든요. 이 가방. 마지막에 다시 오지 않을 가방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가방은 이 화자에게 어떤 의미로 남는 가방일까요? 휘청거리는 가방이겠죠. 가방의 무게를 기억하는 사람으로서는 휘청거린 어떤 기억으로 그 가방이 남을 것이고, 네, 그 가방이 다시 오지 않겠지만 이제 시집을 계속 이제 읽어 나가시면 가방이 다시 어떤 방식으로든 온다라는 사실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도 의미심장하네요, 진짜. 저는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하게 가방의 이야기로 읽었는데 지금 시인께서 말씀하신 걸 들으니까 이게 휘청거림이 중요하네요. 그러면 그 휘청거림을 통해서 그 가방이 과연 무슨 의미고 시집을 읽는 내내 거기에 뭐가 담겨 있는지 혹은 여전히 비어 있는지 혹은 어떤 방식으로 이 가방이 펼쳐질지 열릴지 또 그걸 기대하면서 읽게 되는 서시에 어울격한 그런 시네요. 네. 예, 고맙습니다. 이런 또 감상도 쓰셨네요. 누가 정말 필요한 건 가방 속에 없다오. 웃었는데 끝까지 들어보니 좀 어두운 마음이 느껴져요.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도 있고요. 예, 좋습니다. 시 낭송은 또 우리 후반부에 한 편 더 청해 듣도록 하겠고요. 혹시 여러분께서 시집을 갖고 계신다면 또 한번 청해 듣고 싶은 작품이 있다면 올려주십시오. 그러면 그거 후반부에 한 번 더 시인께 청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자면 박순환 시인 시집 읽을 때마다 저는 느끼는 바지만 디테일이 참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거 읽다 보면 이거 진짜 내가 약간 현실에 발붙이고 살고 있구나. 왜냐면 나도 저걸 느꼈는데 이 시인도 똑같이 그걸 느꼈네. 그리고 내 삶에 약간 어떤 되게 약간 좀 쓸쓸하고 궁핍한 순간 있잖아요. 그런 어떤 갑자기
등 뒤를 싹 스치고 가는 한기 같은 그런 포착들이 굉장히 선명하게 들어있어서 아 내가 겪은 겨울도 그랬는데 내가 겪은 그 시간도 그랬는데 하고 굉장히 감탄하면서 무릎을 치게 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 디테일이 참 좋은데 그걸 저는 뭐 보통 사람들의 생활 감각 뭐 이렇게 한번 얘기하고 싶은데요. 특히 이번 시집에는 이런 구절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고 하는 시의 일부인데요. 콩나물 국밥을 시켰는데 누군가 날계란을 집어 뚝배기에 탁 깨뜨려 준다. 이렇게 먹으면 맛있어. 서리고 흐물거리는 계란은 꼭 사건 현장 같아서 탁해진 국물을 허겁지겁 퍼먹는다. 어떤 증거를 인멸하려. 예, 이런 구절이에요. 근데 저도 콩나물국밥 먹었지만 맞아. 진짜 날계란 탁 깨서 먹을 때 왠지 무슨 사건 현장에 와 있는 것 같고 갑자기 국물이 되게 맑은 국물이 탁해지잖아요. 그럴 때 정말 무슨 증거 인멸하려는 사람처럼 허겁지겁 내가 퍼먹었었던 것 같아요. 이거 기억 조작인데 왠지 시를 읽으면 그 뒤로부터는 맞아 이거 사건 이거 증거 인멸하려고 나도 똑같은 현장에 있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감각적으로 확 되게 깊이 인상적으로 와 박히는데요. 제가 이제 궁금한 건 이런 거예요. 이런 구절, 이런 포착들이 어떻게 나올까? 저는 시인들한테 이제 궁금한 것들 중에 여러 개 있지만 이제 이런 대목이 늘 항상 좀 청해 듣고 싶은 대목이기도 하거든요. 어떠세요? 이런 포착은 어떻게 나오는 걸까요? 근데 원래 제가 약간 아까 보통 사람의 어떤 감각, 생활 감각, 근데 제가 보통 생활인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은 도처에서 느낄 수 있고, 그러니까 비슷하게 다들 느끼는 것들을, 그러니까 저는 그냥 쓰는 것일 뿐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떤 시인들은 어떤 기호에 따라서 그런 자질구레함이나 어떨 땐 좀 구질구질한 그런 형편들을 시에는 쓰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뭐 이런 시도 필요하고 저런 시도 필요한데, 근데 저는 그런 약간 구질구질하고 그런 걸 아주 디테일하게 쓰는 걸 즐기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특별한 걸 감지하거나 감각한다기보다는 이제 다 비슷하게 느끼는 걸 저는 그냥 쓰는 사람이고, 네, 그런 차이인 것 같아요. 저는 뭐 이번 시집은 아니지만 그 이전 시집에서 한 사람의 다친문에서 전기장판도 너무 좋아하거든요. 이거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거고 손에 꼽을 만한 시인 것 같은데 뭐 일부만 조금 잠깐 읽어보자면 전기장판에 누워 겨울을 난다. 어떤 추위에도 끄떡하지 않는다. 뿌연 입김이 터져나오는 꿈이라도 따뜻하다. 이 밤은 참 따뜻한 곳이다. 알 수 있다. 그러면서 여기 이런 구절이 또 있어요. 3년에 보면 종일 떨다 돌아온 날에는 온도 조절기에 빨갛게 불이 들어온 것만으로 안심이 된다. 세상 끝 옥탑에 보일러가 도는 기분. 이렇게 하고 그 마지막에 이런 구절도 있어요. 일부러 장판을 켜지 않은 날에는 무거운 이불을 머리 끝까지 당겨 덮게 된다. 죽은 척 짓궂은 장난을 치는 아이들처럼 아버지도 나도. 전기장판에 누워 겨울을 난다. 어떤 슬픔에도 끄떡하지 않는다. 네. 이 구절 다시 읽어도 좋은데 이런 디테일들이 정말 시를 읽으면서 만나게 되는 큰 기쁨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이 전기장판이라는 시는 어떻게 이렇게 또 구상해서 쓰게 되셨던 작품이에요? 근데 이 두 번째 시집에는 사실 전기장판도 그렇고 뭐 원룸도 그렇고 뭐 깡통, 뭐 비닐봉지 이런 소재들, 그러니까 굉장히 자질구레하고 진짜 구질구질한 소재들을 일부러 제가 좀 많이 갖다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죽음이나 삶에 대한 거창한 것들을 얘기를 궁극적으로는 저는 하고는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그런 것들을 얘기하기 위해서 아주 작게 얘기하는 게 좋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 일상에 아주 그냥 정말 눈에 띄지 않는 정말 주변적인 어떤 사물들을 가져다가 그런 걸 얘기하고 싶고, 전기장판도 요새 다 쓰잖아요. 아직도 뭐 온수매트 같은 것도 쓰시고 다 쓰는데 그런 것들을 막상 시로는 잘 만나지 못한 것 같기도 하거든요. 우리의 일상 정말 일상 안에 있는 맞아요. 사물임에도 불구하고 이거 쓴 작품 별로 본 적 기억이 없어요. 시적이지 않다고 맞아요. 일반 분들도 독자분들도 느끼는 소재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더 가져다 쓴 것 같아요. 근데 좀 이렇게 쓰고 나면 너무 제 형편을 다 들킨 것 같아서 좀 민망하고. 네. 그쵸. 그 경계선에서 항상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쵸.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어디까지 얼만큼 보여줄 것인가. 너무 다 보여주면 나라는 사람이 너무 까발려지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자기 검열도 사실은 하게 되고요. 네. 네. 아무튼 뭐 이런 여러 가지 좋은 구절들, 디테일들, 이번 시집에서도 아마 여러 군데서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것과 이제 또 좀 다르게, 앞에서 이제 없다에서 있다로 넘어오는 어떤 과정에 관한 말씀을 이제 쓰고 싶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는 이번 시집 읽으면서, 예를 들면 문병이라든지 울고 싶은 마음, 그리고 그 밖의 정령 같은 시가 좀 예사로 읽히진 않았거든요. 예를 들면 특히 문병 같은 시에서는 맨 마지막에 이게 2번 반복되잖아요. 잘 가. 그가 인사해 주었다. 잘 가. 그가 내게 손을 흔들어 주었다. 이게 지금 전체 시와 같이 읽으면 특히나도 되게 담담하지만 아주 짙은 슬픔으로 다가오거든요. 시인께서 앞선 시집 또 산문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특히나 그 시집들이 이제 엄마에 관한 되게 극진한 마음이 좀 그리움이 같이 담겨 있기도 한데 이번 시집에도 역시 깨진 거울이 불행을 몰고 온다처럼 또 이 세상에 안 계신 엄마에 대한 감정과 이미지가 여전히 좀 드리워져 있거든요. 그러면 뭐랄까요? 떠난 사람 혹은 지금 이곳에 없는 사람에 대한 상실감 이런 것들 그리고 마치 왠지 곧 같이 있지 못할 것 같은 예감을 주는 사람과의 만남들이 그리고 그걸 시로 담아내는 일이 시인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어떤 또 감정과 마음으로 그걸 담아내고 계시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제 문병 잠깐 읽어주신 문병도 그렇고 이제 제목을 언급해주신 시가 다 어머니의 죽음과 관련된 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어머니의 죽음이라고 하는 개인적인 경험이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 경험이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의 경험이고 그 이후에 어떤 다른 기분, 다른 어떤 태도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 자신을 제가 느끼는데 그 경험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상태인 것 같아요. 말하자면 상태인 것 같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처에서 이제 그와 비슷한 유사한 어떤 풍경을 보게 되면 오버랩이 돼서 같이 아마 얘기를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어머니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어머니가 어머니여서, 그러니까 이를테면 부모여서 가족이어서 제가 그녀를 놓지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애틋하게 생각했고 가엽게 여긴 한 사람을 잊지 않고 계속 들여다보려는 어떤 그냥 노력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여서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사실 한 사람, 제가 아끼는 어떤 한 사람을 끝까지 기억하고 그 애정하는 태도를 놓지 않으려는 그냥 저만의 어떤 노력 같은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그런 시들도 결국은 어떤 다른 상황에서도 그 부재하는 존재에 관한 것이 이제 겹치고 그래서 이제 들어오게 되고 이런 것들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유사한 어떤 사건들은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사실은 반복이 되고 계속 살면서 그런 것들을 유사하게 경험하게 되니까 그럴 때 아마도 그때그때 어떤 미세하게 다른 순간들이겠으나 그런 것들이 오버랩돼서 더 나아간다고 느껴요. 그러니까 문병 같은 시는 사실 제가 그 사람에게, 아픈 자에게, 앓고 있는 자에게 손을 흔드는 게 아니라 그 앓고 있는 자가 남아있는 저에게 그렇죠. 손을 흔드는 그 맥락이 저는 중요하다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가진 어떤 생명력, 떠나는 자가 갖고 있는,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어떤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이 저한테는 되게 있다를 향해 가는 지점에서 되게 중요했어요. 네, 좋습니다. 그 얘기 말씀 들어보니까 또 그 시의 그 마지막 구절이 이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읽을 때 이게 굉장히 그냥 슬프기만 한 장면으로 읽었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또 그래 맞아. 그게 그냥 단순히 쓰러져가는 어떤 움직임이라든지 손짓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명력을 담아서 또 건네는 인사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구절이 또 훨씬 더 좀 풍요롭고 또 찡하게 다가오는 면이 있네요. 좋습니다. 제가 너무 불필요하게 많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자리가 아마 이런 얘기를 들으라고 마련된 자리인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그냥 이렇게 평면적으로 읽고 넘어가는 자리인데 시인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덧붙으면 나중에 아마 독자분들도 읽고 나서 혹은 아마 저의 이 기록을 지금 현재 못 보고 나중에 보시는 분이라도 박선환 시인 시집 너무 좋은데 시인은 어떤 분이실까 하고 호기심에 또 찾아보시는 분들은 이 구절을 또 시인이 이렇게 생각하셨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읽으면 훨씬 더 감동이 클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질문 올려주시는 분들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분들 꼽아가지고요 여기 이 선물을 추첨해서 드리니까요. 이게 그 핸드폰에 다른 그 스트랩이라고 하거든요. 폰 스트랩인데 예뻐요. 지금 이렇게 보이니까 잘 안 보이실 텐데 추첨해서 드릴 테니까 또 더 많이 좀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몇 가지 질문들이 또 있었는데 그 눈사람이라는 시를 읽어달라는 말도 있었거든요. 그 시 그러면 한 편 좀 읽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눈사람이 122페이지에 있네요. 이거 저도 좋아서 이렇게 표시해 둔 시인데요. 우리 시인님의 목소리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사람. 밤에 골목을 걷는데 누구라도 한 명쯤 아는 사람을 만나면 좋겠다고, 선체로 잠깐 잡담이라도 주고받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위험한 거야. 그런 핀잔. 그런가? 나는 심드렁한 표정으로 대꾸하고 싶은데 걸음이 무거울수록 집이 너무 멀다고 느낄수록 누구라도 오고 있어 물어봐주면 좋겠다고. 끝이 보일 듯 보이지 않는 겨울인데 야윈 고양이 한 마리가 다가와 발치에서 한참을 우는데 이대로 내가 너를 안으면 너는 금방 잠이 들겠지. 아침이 와도 깨지 않겠지. 꽁꽁 언 채로 밤의 골목을 걷는데 세상은 온통 하얀 무덤이 되어가는데 무섭지 않다고 춥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어느 밤 목도리를 좀 빌려줄 수 있는가 물어본 사람이 있었지. 술에 취한 그는 누구였을까 반쯤 녹아버린 그 얼굴을 생각하면서. 네. 참 좋네요. 처음에 밤의 골목을 걷다가 누가 한 명쯤 아는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 아마 이런 생각 해본 적 다들 한 번씩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진짜 되게 동네 마실 나온 어떤 그런 분위기로 잠깐 잡담이라도 주고받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이 위험하다는 말이 불쑥 들어와요. 그 사실 쉽지 않죠. 또 지금 같은 세상에서 낯선 사람에게 그렇게 너 마음을 바로바로 열면 안 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데 이제 화자가 그런가? 나는 심드렁한 표정으로 대꾸하고 싶은데 그럴수록 누구라도 나한테 잘 오고 있어? 어디쯤 왔어? 다 왔지? 이렇게 좀 얘기해 줬으면, 물어봐 줬으면 좋겠다고 묻는 요 마음이 진짜 안부를 서로 묻고 잘 살아있냐 이렇게 관심을 써주는 마음인 것 같은데 그때 여기 고양이가 나타나네요. 고양이가 와서 이대로 내가 너를 안으면 금방 잠이 들겠지. 아침이 와도 깨지 않겠지. 얼마나 푹신하게 이렇게 안아주면 고양이가 잠이 깨지 않은 채로 아침을 맞이하게 될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요. 그러면서 꽁꽁한 밤의 골목을 걷고 세상이 온통 하얀 무덤이 되어가고 있고 눈이 오는 풍경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무섭지 않다고 춥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싶은데도 참 춥고
사람도 없고 흔적도 없고 이런 길. 마지막에 목도리 빌려줄 수 없냐고 이제 묻잖아요. 네네. 아, 참,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뭐 지나는 이 화자와 동일한 처지의 어떤 네, 어떤 행인 그냥 그렇겠죠. 행인이었겠죠. 쓸쓸하고 또 외롭고 그런 어떤 사람이. 근데 그게 참 절묘하게 약간 눈사람이라는 제목하고 만나는 것 같아요. 눈사람도 결국은 오래 두고 보고 싶지만 잠깐 만나면 또 금방 녹아서 사라지는 그런 존재이니까 지금 이 세상을 하얀 세상을 걸어가면서 또 다른 누군가와 또 그렇게 만나고 헤어지고 할 것만 같은 느낌으로 이 시가 다가오는데요. 예, 저도 하여튼 앞으로도 또 계속 기억에 남을 그런 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질문이 또 올라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또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시인님에게 시를 계속해서 쓰게 만드는 원동력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도 있었거든요. 네, 제가 이번 시집에 이제 뒷부분에 산문을 실게 되면서 산문에도 잠깐 쓰긴 했는데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저도 한 번쯤 생각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식하지 못하고 쓰다가 왜 계속 내가 시를 쓰지? 이런 생각을 저도 그런 질문을 받으면서 문득문득 하게 된 것 같은데 그 자리에서는 대답을 잘 못했다가 돌아와서 곰곰 생각해 봤더니 결국은 뭐라도 하기 위해서였던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뭐라도 각자 하나씩은 있어야지 좀 덜 지루하게 삶을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하필 그냥 저는 시였던 거고 시보다 더 재미있는 걸 발견하게 되면 사실 다른 걸 할 수도 있거든요. 네, 당장 시를 그만두고. 네. 그래서 다만 이제 지금은 시가 가장 저라는 사람한테 기질적으로 맞고 또 가장 제가 흥미를 느끼고 있고 그래서 삶을 좀 덜 팍팍하게 살게 하는 어떤 장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계속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질문이 뒤에 이제 영화를 가지고 쓴 산문이 있으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거기 에세이에도 사실 맥이 좀 닿는 질문이거든요. 그 질문을 그러면 지금 조금 같이 연결해서 드리자면 뒤에 보면 그리즐리맨이라고 하는 네네. 영화였죠. 저도 이 산문을 읽고 영화를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티모시 이래가지고 그 콜미 바이 유어 네임 거기 나왔던 티모시 샬라메 요즘 뭐 너무 핫한 배우니까 그 양반을 얘기하는 건가 싶어가지고 봤는데 아니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그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스스로 고음이 되고자 했던 어떤 사례에 관한 그런 다큐멘터리인데 이게 2005년? 네, 2005년 정도에 나온 네. 다큐 영화고 실존 인물이에요. 티모시 트레드웰이라는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네. 그래서 그때 이야기를 가지고 네. 산문을 좀 쓰셨는데 이제 말씀 듣겠지만 참 외로운 사람이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이 문명 세계에서 결국은 되게 오래 알코올 중독으로 또 고생하다가 그럼 내가 여기서 존재 의미가 뭔가 라는 걸 찾다가 발견하게 된 공간이 바로 어떻게 보면 이 그리즐리라고 하는 그런 곰 그리고 그들이 머무는 그 알래스카 였던 것 같은데 거기 그 시인께서 이렇게 쓰셨거든요. 곰인간이 되기 위한 그의 노력은 스스로를 한 사회로 편입시킴으로써 외로움을 이기고자 한 어떤 방편은 아니었을까. 이 말에 저도 되게 공감하면서 밑줄을 그었거든요. 아마 근데 시인께서도 여기에 뭔가 동질감을 느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영화를 선택하고 티모시라는 사람에 대해서 쓰셨던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특히 좀 공감대가 있었을까요? 그게 아마 추측컨대 이 황량한 세상에서 무언가 하나 좀 버틸 만한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하고도 좀 맞닿아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네. 저도 뭐 티모시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런저런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지금 생각하는 거는 그냥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것을 그냥 간절히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이라는 측면에서 제가 되게 동질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류 사회에서 편입되어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동일하게 원하는 자가 아니라 어떤 자기만의 어떤 것을 향해서 그냥 자기를 몸을 사리지 않고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나아가는 그런 사람, 믿는 사람, 네 그런 모습이 저는 네 좋았어요. 되게 인상적이었고. 그렇죠. 우리가 아마 그 영화의 인물을 분석적으로 여러 가지 접근하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시인께서 꽂히셨던 부분은 바로 그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부분이었네요. 맞아요. 진짜 그 사람 보고 있으면 야 저렇게 어떻게 아무도 사실은 그 곰을 보호하고 싶다고 해서 여러 가지 운동을 하지 그리고 활동들을 하지 거기 직접 들어가가지고 같이 몇 달 동안 1년에 몇 달씩 계속 지내고 기록하고 심지어는 자기가 마지막에 그들의 일부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그런 믿음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아마 좀 이상한 사람이더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근데 사람인데 끝까지 그 태도를 갖고 곰이 되고 싶어 했던 거죠. 결국은 곰 사회에서 곰으로 당당히 이제 인정받으면서 그러니까 사람을 버리고 곰이 되고 싶어 했던 게 너무 허무맹랑하고 말도 안 되는 욕망이고 믿음이잖아요. 근데 그럴 때 되게 경이로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말도 안 되는 것을 되게 진지하게 행할 때 진지하게 자기 온 마음, 온 몸을 바쳐서 행하는 그 태도가 되게 숭고하기도 하고. 그렇죠. 네네. 그래서 그 신께서 뒤에 산문에도 쓰셨지만 예전에는 시가 아니면 안 된다. 어떤 절대성을 추구하면서 시를 써왔다면 어느 순간에는 지금 현재 내가 이 세계를 지탱하게 해주는 것이 시라면 또 잠깐 이게 이제 흥미가 닿으면 다른 걸로 넘어갈 수도 있다. 라는 말을 누군가에게 했더니 그 선생님이 그 두 개 똑같은 거 아니냐고 얘기했다라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선문답 같지만 의미심장하고 인상적이었거든요. 그 순간은 어떤 순간이었나요? 사실 저는 시인을 버리겠다라는 생각에 도달한 것이지 시를 버리겠다는 생각을 차마 그 말, 그러니까 그건 제 진심이 아니라는 걸 제가 그 말을 하면서도 알고 있었는데 마치 그거를 캐치하신 것처럼 선생님이 똑같은 말 아니냐고 하셨을 때 이제 제 마음을 좀 정리하는 정리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그러니까 그 두 개가 서로 다르거나 완전히 극과 극이 아니라 사실은 통하고 있다라는 거를 그 선생님이 아마 알아보셨던 거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그 두 개는 같은 말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 맞아 그런 것 같아 진짜. 네. 정말로 내가 여기에 다 바쳐가지고 하겠다는 마음도 그리고 어느 순간은 내가 떠날 수도 있고 다른 걸 바꿀 수도 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마음이 사실 다 열심히 하고 싶은, 잘하고 싶은, 끝까지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변주라고 하는 거. 인상적으로 저도 읽어가지고 이 기회에 시인님께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이런 질문도 있네요. 동시대 시인 중 딱 한 명 골라서 그의 재능을 가져올 수 있다면 누구의 어떤 재능일까요? 여러분 이건 너무 가혹한 질문입니다. 이거는 한 명을 고르라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되고 한 명을 고르라는 것이 너무 그것이 가장 가혹한 네, 그 재능을 또 가져올 수가 사실은 없어요. 잘 알고 계시면서 근데 가져올 수 있다면 어떤 재능일까? 참 한번 그래도 들어봐야겠죠? 어떠신가요? 이 질문은 되게 익숙하면서도 왠지 낯선데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누차 했었던 것 같아요. 오랜 시간 누차, 그러니까 시를 습작하면서 이제 시를 쓰고 싶다라는 열망을 품으면서부터 계속해서 누차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런 것으로부터 좀 벗어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네, 조금은 자유로워지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게 아마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시인이 아니라 그냥 시를 향해 나아가는 그런 마음을 좀 더 품게 되면서부터는 조금 자유로워진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없어요. 그 재능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가져올 수도 없겠거니와 굳이 이제 가져오고 싶은 사람을 뽑으라고 하셨는데 한 명을 뽑기도 힘들지만 그때그때 사실 바뀌기도 하고 한 명을 뽑기도 힘들지만 사실 없고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걸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그냥 소박하게 하다가 네, 퇴장하겠습니다. 네. 아유 또 어떤 마음이실지 저는 너무 이해가 돼요. 질문하신 분도 아마 충분히 어떤 대답이 나올지 알고 계셨을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는데 네. 이 시집 이번 시집 마지막 시가 예 되게 특이하게 끝나요.
마지막 시에서 어떻게 끝나냐면 피곤해. 이제 좀 쉬어야겠어. 이렇게 끝나거든요. 아니 이건 예, 또 역시 뭐 생활인의 피로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요 돌연한 마무리가 또 되게 좀 고민했던 부분이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사고로 시작을 해서 이제 좀 쉬어야겠어라고 마무리가 되는 이 마무리에 대해서는 또 어떤 마음이셨나요? 네, 이 시를 마지막 시로 하지 않기 위해서 저는 배열을 되게 여러 차례 고민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시를 마지막으로 했을 때 뒤에 산문가 붙으면서 굉장히 이 창작자가 지금 굉장히 어떤 창작에 지쳐 있구나라는 기색을 줄까봐 사실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궁극적으로는. 그렇죠. 네, 그런 것은 아니어서 되게 고민을 했는데 사실 이제 좀 쉬어야겠다라는 표현의 방점을 찍었다기보다는 혼자만의 어떤 그 헛것과의 대화라고 해야 할까요? 혼자만의 중얼거림, 혼잣말에 좀 더 저는 방점을 찍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의 제목이 발진인데 내용상으로는 어떤 피부 질환의 그 발진으로 네. 읽히지만 사고가 마찬가지로 이게 굳이 한자를 덧붙이지 않은 건 또 사전적으로 여러 의미가 있거든요. 움직이다 앞으로 나아가다. 네, 그런 의미도 있고 물리 용어로는 이제 그 외부의 자극 없이 내부의 진동 일으키는 그 발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그 발진이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있다의 현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멋있다. 네. 지금 하고 있는 알고 있는 있다의 네. 현장인 것 같다. 지금은 여기까지 그냥 말할 수 있는 정도여가지고 이 시를 마지막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역시 다릅니다. 이게 얘기를 또 한마디 총에 듣는 것과 그냥 읽는 것이 굉장히 다르고 마지막에 저는 그 발진이 당연히 그 시의 내용이 그 가렴에 관한 이야기여가지고 그거인 줄로만 알았는데 역시 굉장히 또 다른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었네요. 그래서 당연히 뭔가 좀 또 새로운 곳으로 또 내 안에 어떤 에너지가 작동이 돼서 그게 가려움증 일지가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지금 또 내가 나아가고 있는 어떤 모습을 좀 암시하고 보여주려고 했던 그런 마무리였다라는 거. 네. 좋습니다. 예. 그 낭독을 한 편 정도 더 이제 마지막으로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여러분의 질문 몇 가지 하는 걸로 아마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내용의 시를 좀 낭독해 주실까요? 네. 몽골을 읽어볼까요? 네. 몽골이 42페이지에 있는 42페이지. 네. 42페이지에 몽골이라고 하십니다. 네. 몽골. 서랍장 위에 올려둔 조그만 인형. 양의 모습을 한 코를 가져다 대면 구릿한 양 냄새가 난다. 몽골에 갔을 때 알게 된 현지인에게 선물로 받았다. 진짜 양털로 만든 거예요. 그는 말했다. 몽골에선 아주 흔하답니다. 진짜 털, 진짜 가죽, 진짜 모래, 진짜 별, 진짜. 그런 걸 보려고 몽골에 간 건 아니었다. 광막한 사막을 걸었다. 한 번쯤 길을 잃고 싶어. 본 모습을 버리지 못한 뼈다귀들이 군데군데 묻혀 있었다. 걷다 보면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가 났다. 사람 사는 소리가. 진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술상을 차려주었는데 갓 잡은 염소를 먹기 좋게 썰어주었는데 먹지 않았다. 진짜 염소인 게 분명한. 진짜람 참 무서운 거구나. 게르에 들면 금방 잠이 들었다. 밤새 폭우가 쏟아졌다. 종말 같은. 아침이 와도 달라진 게 없었다. 눈부신 하늘. 하늘색이 지나치게 선연한 하늘은 어딘가 부자연스럽다는 생각. 배낭을 풀어 수건과 옷가지를 빨았다. 바싹 마른 빨래를 몇 시간 입고 멍하니 바라보면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 그러나 어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
그는 말했으니까 가지 마요. 진짜일 리 없지만 양 모습을 한 인형이 양처럼 나를 내려다본다. 코를 가져다 대면 구릿한 양 냄새가 나는 고비를 보란듯이 헤매고 기진맥진한 양은 급기야 비틀대며 쓰러지는데 나는 그대로 서 있다. 잘 닦인 액자가 풍경처럼 펼쳐진 거실 가운데. 네. 아, 네. 이 몽골의 진짜 그 게르 그리고 넓은 초원의 풍경이 아주 선명하게 상기되는 그런 시인데, 몽골을 아니요. 저는 얘기 전에 듣는 거 사진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경험이어가지고 어떠셨어요? 이 시를 쓰실 때 혹은 이 시의 배경이 되는 몽골에 아마 또 직접 가보셨던 것 같은데. 네, 몇 년 전에 한 열흘 정도? 네, 열흘 정도 여행을 한 적이 있고, 네. 그때 본 몽골에 대한 인상이 많이 상당 부분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름에 이제 몽골을 갔는데 그때 사실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막이 몽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몽골을 택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막을 좀 막 지치도록 걷고 좀 막 다리가 뻐근해지는 그런 경험들, 막 엄청 힘든 경험들을 좀 하고 싶었어요. 그 계절에. 근데 막상 갔더니 막 별은 쏟아지고 이제 도처에서 이제 만나는 사람들마다 인사를 건네주고 네네 뭐 이런저런 뭐 정다운 어쨌든 그런 생생하고 정다운 어떤 그런 삶의 풍경들이 있더라고요. 그 사막 안에서. 네, 그런 어떤 몽골은 저한테 그런 아주 생동하는 곳 그런 곳이었고 지금의 저는 이제 막상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한 것 같다 라는 그런 생각을 좀 담고 싶었던 시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과 그곳의 풍경이 왠지 가짜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근데 진짜인데, 예, 그러면서 아마 스스로 좀 이렇게 타이르는 것 같아요. 너무 내가 여기에 완전히 빠지지 말아라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가지 마요. 진짜 일이 없지만 그런 사람들의 또 얘기가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지만 계속 끌리는 마음으로 네, 맞습니다. 이 현실에 보니 나는 지금 거실 한가운데 네. 그런 풍경의 시였습니다. 네, 좋습니다. 질문 중에 또 이런 질문이 있네요. 가장 애착이 가는 시가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도 있습니다. 네, 저는 이 질문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계속 바뀌시나요? 그래서라기보다는 실제로 저는 제가 쓴 시가 다 뭐 이런저런 이유로 다 못났지만 다 저한테는 애정의 산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편을 뽑으면 다른 시들이 서운해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입 밖으로 얘기하기가 참 힘들고, 힘들고, 맞아요. 그리고 이런저런 이유로 다 한 편을 뽑기는 참 힘든데, 그런 이유로 저는 3권의 시집을 냈지만 한 편에 집중될까봐 시집 제목도 한 편의 그 표제작을 두지는 않았거든요. 늘 다른 어떤 구절이나 다른 문장에서 가져온 제목들이어서 한 편으로 뭔가 이렇게 집중되고 그런 게 좀 부담스러워요. 아유, 그래. 다 내 새끼들인데 어떻게 하나를 뽑아가지고 그쵸? 다른 애들이 들으면 서운해할까봐라고 답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작가님의 시를 잘 이해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뭐 별로 어려운 시 아니어서 그 이해보다는 공감의 영역인 것 같은데 어떤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기질일 수도 있고 제가 쓴 시니까 저와 아무래도 기질이 비슷하신 분들이 제 시를 읽었을 때 좀 더 공감하실 수 있고 또 기질이 아니라 하더라도 비슷한 순간에 놓일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뭐 좀 공감하실 수 있으신 것 같아요. 애써 노력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여러분 편안한 마음으로 시집 거듭 읽으시면서 또 각자 느끼시는 대로 충분히 느끼시면 되고 또 오늘 같은 이런 자리에 뭐 영상들도 나중에 한번 보시게 된다면 아마 또 그걸로 또 시를 새롭게 다시 읽게 되는 기회가 생기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예. 네, 뭐 평소 여러 번 읽게 되는 시집이 있나요? 이런 질문도 있네요. 최근에 좀 이런저런 이유로 여러 번 꺼내본 시집은 이현주 시인의 시집이었어요. 네, 작고하신 시인이고, 네, 그렇죠. 원래 이제 2권의 시집이 있는데 매음녀가 있는 밤에
집단이랑 숙제합니다. 그렇죠. 네, 두 저도 권의 두 권 다 너무 강렬하게 네, 아직도 기억나는 시죠. 그 시집은 세계사라는 출판사에서 오래전에 나왔고 이제 일찍이 절판이 됐고 저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근데 이제 저도요. 여기서 네. 자랑 한번. 자랑했어요. 저도. 근데 최근 이제 한 몇 년 전에 채찍의 농간이라는 출판사에서 전집이 그렇죠. 나왔기 때문에 네. 이제 쉽게 구하실 수 있는데 음. 네, 그 시집을 저는 최근에 좀 자주 읽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권해드리고 싶어요.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현주 시인의 시집 추천을 또 해주셨고요.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앞으로 이제 앞으로에 대한 계획으로 마무리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이제 세 권의 시집이 나왔고 또 지금은 또 작품을 또 조금 쉬고 있는 작품 창작을 또 이런 시기이기도 하신데 어떠세요? 앞으로는 그러면 어떤 종류의 좀 계획을 가지고 이제 없다에서 있다로 넘어와서 있다 이후에 또 어떤 꿈을 좀 꾸고 계신지? 저는 이제 그 고백이라고 하는 것, 제 삶을 고백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왔어요.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해왔는데 어느 순간 첫 시집을 낸 이후로부터는 저희 그 자질구레한 구질구질한 삶의 그런 여러 면면들을 고백하는 것이 되게 어렵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근데 사실 고백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조금 더 그냥 뭐 고백하지 않고도 유연하게 뭔가를 써낼 수 있지만 사실 그렇게 쉽게 가려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제 스스로가. 네, 그래서 좀 더 뭔가 어쨌든 낯뜨거운 제 스스로 읽었을 때 여러 면에서 좀 낯뜨거워지고 뭔가 그렇게 좀 민망해지는 그런 부분이라 하더라도 좀 고백하면서 시를 계속 써나가고 싶은데 그런 게 쉽지가 않아가지고 앞으로는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고 있어요. 네, 그렇게 좀 쓰고 싶다. 네. 지금까지 우리 박수란 시인과 함께 같이 대화를 좀 나눠봤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많은 생각을 좀 하셨을 것 같아요. 뭐 짧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시인의 여러 가지 속마음을 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작품 세계가 지금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번 시집이 그 과정에서 어떤 정도의 의미로 시인이 또 고심을 하셨는지 확인하실 수 있었을 것 같고 그리고 시를 쓸 마음이 특히 그 시인으로서라기보다는 그 시인이 어떤 다른 형태로 바뀌더라도 시를 향한 마음만은 잃지 않고 끝까지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또 시인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 시집에 실린 여러 편의 시들을 이게 다른 각도에서 또 더 풍요롭게 이렇게 읽을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또 확인하는 시간이어가지고 또 기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현대문학 인스타 라이브 박수란 시인의 있다 출간기념 북토크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